히드로 공항 입국장.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럽다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 줄을 새치기 하며 수화물을 밀치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공항 직원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같은 줄 반대편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한국인 가족이 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정돈된 모습으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세계는 왜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외무부 소속 외교관 클라라 모렌입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직접 경험한 뒤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를린 외무부 12층 회의실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브렉시트 이후 독일의 새로운 아시아 중점 협력국으로 한국이 지정됐다는 거였죠. 상사가 전해준 이 소식에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유럽연합 탈퇴로 새로운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했지만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한국이요? 제 머릿속 한국은 그저 K-팝과 삼성 정도로 유명한 작은 나라였거든요. 인구 5천만 명의 경제 규모도 독일 절반 수준이었죠. 왜 하필 인도나 베트남 같은 거대 시장 대신 한국을 선택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독일 기업들에게도 더 큰 기회가 있는 곳들이 많았는데 말이에요. 더 황당한 건 서울국제외교포럼에 직접 가서 한국의 외교 역량을 평가하라는 지시였어요. 일주일간 출장이 확정됐죠.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중요한 유럽 의제들이나 러시아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게 나을 텐데 말이에요. 외교관으로서 더 시급한 현안들이 산더미였거든요. 출장 준비를 하면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대충 훑어봐 이상한 데이터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여권이 세계 3위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193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니 독일 여권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뭔가 과장되거나 조작된 정보 같았죠. 아시아 국가 중에서 그런 수준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시아 외교의 중심이 한국이라는 보고서도 있었는데 정말 웃겼어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한국이 외교 허브라니요.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지역 강국들을 제치고 외교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의문투성이었어요. 경제력으로도 영향력으로도 아직 부족한 게 많을 텐데 말이에요.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계속 회의적이었어요. 이번 출장은 그냥 형식적인 업무 처리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빨리 다녀와서 예상대로 별거 없다는 보고서나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상사도 결국 제 의견에 동의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의 실체를 확인하고 오면 될 일이었죠. 그런데 루프트한자 항공편에서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묘한 긴장감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나라일까요? 혹시 놓친 게 있을까요? 곧 모든 의문의 답을 알게 될 거였어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제 모든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할 줄은 몰랐죠.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던 게 사실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장에서 벌어진 광경은 정말 믿을 수 없었죠. 한국인들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는데 여권을 대고 지문을 찍는 것만으로 10초도 안 돼서 통과하더라고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반면 제 옆줄에 있던 중국인 관광객들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줄도 길었고 심사관이 일일이 질문을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죠. 여권 확인도 꼼꼼했고 입국 목적까지 묻는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 대조적이어서 궁금해서 공항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돌아온 답변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차이 때문이라는 거였죠. 한국은 신뢰국가 국민으로 분류돼서 자동심사 대상이고 다른 일부 국가들은 심사 강화 대상이라는 설명이었어요.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여권의 힘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수화물을 찾으러 가면서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제 짐이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독일 공항에서도 보기 힘든 정교한 시스템이었죠. 스마트폰으로도 확인이 되고 대형 스크린에도 상세하게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인상적인 건 주변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게 질서정연했어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도 서로 밀치지 않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더라고요. 짐을 찾으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고 카트를 사용한 후에는 제자리에 정리해 놓았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모든 게 자연스럽게 돌아갔죠. 어린아이들까지도 부모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항 곳곳을 둘러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표지판들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정확하게 번역돼 있었고 심지어 독일어 안내도 있더라고요. 승객들은 모두 조용히 이동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공항 안내방송도 친절하고 정확했죠. 환전소나 편의점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영어로 응대했어요. 발음도 정확했고 서비스도 정중했죠. 제가 독일어로 물어봤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영어로 친절하게 답변해 주더라고요. 이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태도라는 걸 말이에요. 공항이라는 첫 관문에서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의 풍 드러나고 있었어요. 질서, 배려, 효율성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죠. 제가 독일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더 세련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어요.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공항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국가의 이미지는 입국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한국은 이미 그 첫 단계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었어요. 이런 게 바로 신뢰받는 나라의 모습이구나 싶었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체크인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응대해 주더라고요. 발음도 정확했고 무엇보다 정중했어요. 제가 독일어로 몇 마디 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독일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라고 영어로 자연스럽게 답해 주었죠. 유럽 호텔에서도 이 정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데 말이에요. 방에 짐을 풀고 지하철을 타러 나갔어요. 역에서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발권기에 독일어 메뉴가 있더라고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독일어까지 지원된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베를린 지하철보다 더 다국어 친화적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본 광경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출퇴근 시간이었는데도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이 먼저 내리는 승객을 기다린 후에 탔고 노약 좌석 근처에는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더라고요. 한 할아버지가 타시자 즉시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자리를 양보했어요. 강요받은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외국인을 도와주는 모습이었어요. 중국인 관광객 가족이 길을 헤매고 있을 때 30대 여성이 먼저 다가가서 영어로 도움을 주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지도까지 보여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독일에서는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는 경우가 드문데 말이에요. 지하철역 곳곳에서 발견한 세심함도 인상적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도 충분했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공간도 넉넉했어요. 기술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배려도 자연스러웠어요.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또 다른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도 질서가 있더라고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는 건 기본이었고 길을 걸을 때도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카페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손님이 신용카드를 떨어뜨렸는데 뒤에 있던 시민이 주워서 점원에게 전달하더라고요. 점원도 바로 분실물 처리를 하면서 안내방송까지 해주었어요. 이런 정직함과 신뢰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식당에서도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가 들어오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해 주시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말이에요. 이런 배려가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동 한복판인데도 거리가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없이 말이죠.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담배꽁초도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날 하루 동안 깨달은 건 한국의 예의는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었죠. 이런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 거리를 산책하면서 한국인들의 일상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횡단보도 문화였어요. 신호가 빨간불일 때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차가 전혀 없는 새벽 시간대에도 말이에요. 독일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편이지만 여기는 정말 철저했어요. 더 놀라운 건 어린아이들까지 자연스럽게 신호를 지킨다는 거였어요. 부모가 특별히 주의를 주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멈춰서 기다리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교육이 아니라 문화가 되어 있다는 걸 실감했죠. 커피숍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또 다른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손님이 테이블에서 일어나면서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바로 뒤에 앉아있던 대학생이 주워서 점원에게 전달하더라고요. 점원도 즉시 분실물 처리를 하면서 방송까지 해주었어요. 몇 분 후 지갑 주인이 돌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까지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들른 식당에서는 더욱 따뜻한 장면을 봤어요. 아기를 안은 젊은 엄마가 들어오자
입구 근처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자연스럽게 안쪽 자리로 자리를 바꿔주더라고요. 아기가 울어도 괜찮은 구석진 자리로 말이에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이런 배려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게 놀라웠어요. 오후에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흥미로운 대조를 발견했어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조용히 질서 있게 움직이는 반면 일부 외국인 관광객 그룹은 큰 소리로 떠들면서 길을 막고 있더라고요.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길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사진을 찍으며 통행을 방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조용히 피해서 다니더라고요. 짜증을 내거나 항의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길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참을성과 배려심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지하철역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봤어요. 서양인 배낭 여행자들이 큰 배낭을 메고 출입구를 막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조용히 기다리거나 다른 출입구를 이용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항의하지 않으면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 정말 세련되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무렵 홍대 근처를 지나가면서 젊은 세대들의 문화도 관찰할 수 있었어요. 클럽이나 술집이 많은 지역인데도 길거리가 깨끗했어요. 젊은이들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담배꽁초도 제대로 처리하더라고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큰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또 한 번 놀랐어. 계산할 때 잔돈을 정확히 세워주고 영수증도 정중하게 건네주더라고요. 외국인인 저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하니까 점원이 정말 기뻐하면서 또 오세요라고 말해주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에서 기사님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영어로 간단하게 소통이 됐는데 서울의 교통 상황이나 관광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요금도 정확했고 거스름돈도 정직하게 주셨어요. 이날 하루를 정리하면서 깨달은 건 한국 사람들의 품격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죠. 이런 시민의식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문화의 힘이라는 걸 느꼈죠. 서울에서의 셋째 날, 한국 역사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솔직히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거든요.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일제강점기 전시관이 눈에 띄었어요. 독립운동 관련 전시를 보면서 처음으로 한국 역사의 아픔을 실감했어요. 36년간의 식민지배 기간 동안 한국인들이 겪었던 고통과 저항 의지가 생생하게 전해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개인의 영웅담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함께 독립운동가 가족들을 도왔다는 기록들이었어요. 한국전쟁 전시관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전쟁 중에도 시민들이 서로 도왔다는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피난길에서 모르는 아이를 품어주고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피난처를 찾았다는 이야기들이었죠. 극한 상황에서도 이웃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건 IMF 경제위기 전시관이었어요. 1997년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는데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서 국가 부채를 갚으려 했다는 거였죠. 영상 속에서 할머니들이 결혼 반지를 내놓고 주부들이 금목걸이를 가져오고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용돈을 모아서 금을 사서 기부하는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개인의 재산을 나라를 위해 내놓는다는 게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운동이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방송에서 처음 제안이 나오자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불과 몇 개월 만에 227톤의 금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박물관 해설사가 설명해준 이야기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당시 시민들이 금을 내놓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이었죠. 현대사 전시관에서는 한국의 급속한 발전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1960년대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과정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매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핵심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2002년 월드컵 당시 거리 응원 문화가 놀라웠어요.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응원했는데도 단 한 건의 큰 사고나 폭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응원이 끝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질서 있게 해산했다고 하더라고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동행한 독일 대사관 직원에게 말했어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군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목격한 질서의식, 배려 문화, 공동체 의식이 모두 이런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거였죠.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으면서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연대 의식이 더욱 강해졌던 거예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거리의 한국인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들의 질서 의식과 배려, 정신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겠었어요. 오랜 시간 축적된 공동체 문화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이런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을 마치고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머릿속은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로 가득했죠.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데 또 다른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장은 평소보다 더 혼잡했어요. 여러 국적의 승객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어요. 40명 정도 되는 큰 그룹이었는데 줄 서는 것부터 문제였어요. 순서를 지키지 않고 새치기를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목소리였어요. 입국 심사장인데도 큰 소리로 떠들면서 웃고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죠. 심사관이 정중하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오히려 반발하면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한 중국인 관광객은 심사관에게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하고 항의했어요. 영어도 서툴렀지만 목소리만큼은 컸죠. 주변 승객들이 모두 불편해하는 상황이었어요. 심사관도 당황스러워하면서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제 뒤쪽에서 조용한 한국어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4명 가족으로 보이는 한국인들이었는데 아이들까지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특별히 주의를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중국인 그룹이 계속 소란을 피우는 동안 한국인 가족은 묵묵히 기다렸어요. 아이 중 하나가 심심해하자 엄마가 조용히 책을 꺼내서 읽어주더라고요.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가 자연스러웠죠. 한국인 가족이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심사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소를 지으면서 한국에서 오셨군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심사도 빠르게 진행됐고 런던 여행 즐기세요라는 인사까지 받았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대조는 계속됐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컨베이어 벨트 주변을 에워싸고 서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자기 짐이 나오면 밀치면서 가져가는 모습이었죠. 반면 한국인 가족은 뒤쪽에서 차분히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조용히 나가서 짐을 가져왔어요. 다른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항 직원과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항상 문제가 없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르죠. 반면 일부 국가 승객들은 말을 끝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어요. 택시를 타고 런던 시내로 이동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같은 공간,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니. 경제 규모로는 중국이 훨씬 크지만 국제사회에서 받는 인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기사에게 물어봤어요. 아시아 관광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이 명확했어요. 한국인과 일본인은 예의 바르고 조용해요. 중국인은 글쎄요, 좀 시끄러운 편이죠. 이때 깨달았어요. 국가의 진짜 힘은 GDP나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들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시민 한 명 한 명이 국가의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호텔에 도착해서 그날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경제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외교 전략적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한국인들의 품격 있는 행동이 곧 국가 브랜드가 되고 있었고 이것이 진짜 소프트 파워라는 걸 실감했죠. 런던에서의 둘째 날 코벤트 가든을 산책하다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건물 앞에 긴 줄이 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유명한 레스토랑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K-팝 팝업 스토어였어요. 유럽 젊은이들이 200m나 되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들이었어요. 한 젊은 여성에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지 물어보니 한국 제품은 품질이 확실하다고 답하더라고요. 단순히 K-팝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한국 제품 자체를 신뢰한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옥스퍼드 스트리트의 화장품 매장에 들렀는데 한국 브랜드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직원이 한국 화장품은 신뢰받는 제품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유럽 브랜드들과 동등하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인기가 높다는 거였죠. 매장 매니저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요즘 고객들이 한국 제품이 있는지 먼저 물어본다는 거였어요.
한국 제품이라고 하면 안심하고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품질 보증서가 된 거였어요. 거리를 걸으면서 또 다른 변화를 발견했어요. 한국어가 적힌 티셔츠나 후드티를 입은 유럽 젊은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글을 모르면서도 한국어가 쓰인 옷을 패션 아이템으로 입고 있었어요. 마치 과거 영어나 프랑스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한 카페에서 20대 독일 청년을 보니 한국은 지금 가장 멋진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청년은 음악, 영화, 패션, 기술까지 모든 게 앞서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독일보다 더 혁신적이라고 하니 정말 충격받았어요. 테이트 모던 미술관 근처 서점에서도 흥미로운 장면을 봤어요. 한국 관련 서적 코너가 따로 있었고 한국어 학습 서적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점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의 동기였어요.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서 배운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취업과 커리어의 목적지가 된 거죠. 사우스뱅크를 걸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해봤어요. 한국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표정을 보니 혁신, 품질, 세련됨, 미래, 신뢰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죠. 한 패션 매장에서 점원이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요즘 한국은 그냥 기준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 여기서도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스타일이라고 하면 다들 관심을 가진다는 말이었어요. 보석상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고객들은 정말 까다롭게 품질을 꼼꼼히 따져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인정하는 제품은 다른 고객들도 신뢰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의 까다로운 기준이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의 펍에서 현지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를 이끄는 브랜드 국가가 되어 있었어요. 문화적 영향력이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런던 곳곳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음식점, 화장품 가게, 서점, 패션 매장 할 것 없이 한국 관련 제품들이 프리미엄 라인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한국산이라는 표시가 오히려 더 비싸게 팔리는 상황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을 작은 문화 수출국 정도로 생각했던 게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유럽 젊은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고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소프트 파워가 바로 21세기 외교의 핵심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런던 국제 외교 포럼 당일이 드디어 도착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들로 인해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참석하게 됐죠. 포럼 주제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미래였는데 한국이 어떻게 다뤄질지 정말 궁금했어요. 첫 번째 세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 외무부 차관이 신뢰받는 파트너 국가의 예시로 한국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거였어요.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 강국들과 함께 한국을 언급하더라고요. 1년 전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였죠. 두 번째 패널 토론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주제가 아시아 파트너십 전략이었는데 한 영국 외교관이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중국은 불확실성이 크지만 한국은 규범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경제 규모는 중국이 크지만 신뢰로는 한국이 훨씬 높다는 평가였죠. 프랑스 외교관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항상 약속이 지켜지고 투명하다는 거였어요. 반면 다른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정책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장기적인 파트너십에서는 결정적이라는 설명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독일 외교관의 발언이었어요. 우리 외무부 선배가 한국의 외교 스타일은 독일과 가장 비슷하다고 말한 거예요. 약속 준수, 다자주의 지지, 국제법 존중 등에서 한국이 독일과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는 평가였죠. 점심시간에 여러 외교관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외교관들의 전문성과 협상 스타일을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감정적이지 않고 합리적이며 항상 준비가 철저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포럼이 끝나고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부터 바뀌었어요. 처음 계획했던 한국 외교 역량 평가에서 신뢰는 문화다 한국 모델의 외교적 함의로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관점의 보고서가 된 거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거였어요. 한국의 외교적 신뢰도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거였어요. 질서의식, 약속 준수, 투명성, 배려 등이 국가 차원의 외교 스타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었죠.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독일은 지금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방법을 말입니다. 외무부에 도착해서 상사에게 보고했을 때 반응이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더니 보고서를 읽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들려주니 깊이 공감하더라고요. 며칠 후 부서 전체 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동료들도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였지만 런던 포럼에서의 각국 외교관들의 평가를 전달하니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한국이 정말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독일 외교관 클라라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국가가 되었는지,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일상 속 작은 배려와 질서에 있었어요. 우리가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고 횡단보도에서 신호 지키고 길 잃은 외국인 도와주는 그 모든 행동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외교력이었던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